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연초이기 때문에 2025년도 부동산 세무시장이 어떻게 좀 변경될 것인지 개정된 세법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세법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결국은 부동산 온라인 또 칼럼니스트로 1년 내내 맹활약해주고 계시고 또 두꺼비 세무TV인가요? 두꺼비 네, TV라고 하는 또 명품 세무 TV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선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아무튼 올해는 이장원 세무사님이 좀 바빠지셔야 될 텐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아무튼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정치적으로는 어수선하긴 하지만 네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2025년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 부동산 관련된 세제 개편안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시행령 개편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할 수 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을 해라. 그러면 양도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 좀 빼줄게라는 이제 제도가 좀 있었죠.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 주택이 아니라 뭐 분양권이나 조합 입주권 가지신 분도 가능하고요. 네. 이분이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하나 더 취득을 하면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했지만 1주택자로 봐줄게라고 이제 본다는 게 이제 핵심 메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냥 1주택 취득하고 1년 있다가 새로운 주택 취득하면 어차피 일시적 1세대 2주택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기존에 주택 하나 있다가 그 다음날 취득해도 된다라는 일정의 1년 이상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 종전주택을 뭐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무조건 그런 전제 조건도 없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냥 합리적으로 2주택 이상 해주시는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어찌 보면 이거 지방에 있는 뭐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저거 지정되어 있나요? 저런 지역들이? 저게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국에 89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저게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됩니다. 지금 21년도에 됐으니까 26년도에. 26년도에 하면 되겠네요. 제 개인적으로 26년도에는 거의 한 130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늘고 있어요, 인구가. 네. 맞아요. 인구 감소 지역이 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거 관련해서 사실 논문을 썼었기 때문에 부동산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따져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지역에 사기하는 것들은 좋겠는데 투자용으로 사라 이거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인구 감소 지역은 이미 좀 부동산 미래가치 측면에서 그렇죠. 조금 검토하기가 좀 애매한 맞아요. 지역이 많을 거죠.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들의 대부분이 약간 이제 지방에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거의 이제 취득세도 그렇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저런 지역에 있는 주택은 이제 너무 소비가 안 되니까 그 결국 건설사 살리기도 목적도 있을 거고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만약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한테만 좀 약간 니즈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쉽지 않은 정책일 것 같아요. 저 제도를 갑자기 활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사놓고 자기 지역 샀다 팔았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겠네. 그렇죠. 그런 거네. 네, 맞습니다. 그나마 그겁니다. 결국은 또 서울시만 몰리겠네. 약간 또 그렇죠. 그러네요. 이건 법이 다 통과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 통과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인데 또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고 그다음 광역시는 군 지역, 뭐 기장군이나 이런 데 포함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저는 이걸 왜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2개 만드는 거가 오히려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사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읽어봤는데 저 무슨 얘기인지 이게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든 세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부동산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 것 같은데 좀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할 조건들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내가 여기서 직업이 있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은 거면 거기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딴 지역의 주택을 알지도 못하는 지역을 취득한다 그러면 본인 지역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사겠지만 다른 지역을 사라 그러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거긴 인구 감소 지역인데 투자 가치가 없을 수 있잖아. 이러게 될 건데. 그냥 또 이사도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무튼 좀 세법이 복잡해야 돼가지고 저는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 저는 이거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 더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논문의 주제였기 때문에 아유,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풀어주면 안 된다. 맞습니다. 확확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입니다. 가격 상한도 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나 뭐 생각도 듭니다. 네. 취득이나 과세 표준일 공시 가격 기준이고, 그다음 취득 기한도 정해놨죠. 이제 취득 기한 이런 거는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무조건 기한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랬지만. 네.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기존 주택 팔 때 비과세 해주고 장기부 특별공제 적용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없는데 사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듭니다. 저게 그 4억 원 이하짜리가 얹어진다고 한들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저게 엄청나게 간접적 지원이 막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 네. 냉정하게 말씀 좀 드리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은 네. 이제 비수도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네. 세 지역이죠. 이 지역을 벗어난 중공후 미분양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미분양이 아니라 중공후 미분양이기 악성 때문에 미분양.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 기한 내에 수도권 밖의 소재 주택을 그리고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그다음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그러면은 말 그대로 1주택자로 봐줄게 라고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전용 면적이 있다는 게 좀 특이점이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행령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게 그러면 준공후 미분양인지 정의를 좀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쉽지 않죠. 말 그대로 양도자 정해져 있고 양수자도 말 그대로 최초 매매 계약 체결자. 복잡하면 안 되는데. 진짜.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용 승인서 받은 날까지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 근데 사실 중공후 미분양 정의가 거의 끝판돼도 미분양이면 좀 봐줘야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서 아예 진짜 준공 됐는데도 못 팔았다. 이렇게 돼서 하나 더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선착순이라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구 보면서 해서 네, 준공후 미분양된 사실 낙인을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 뭐 무적 도장이나 이런 딱지처럼 네. 무조건 확인증을 받아야 된다. 원래 이거 상세 내역이 더 나와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안 올리고 여기까지만 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 꽤 문의가 있습니다. 오. 혼인하고 나서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을 확대했다는 건데 네. 이게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기존에 남편이 한 채 있었고 그다음에 아내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각각 혼자 결혼 안 했으면 비과세 각각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2주택 됐으니까 너희 비과세 안 돼. 안 돼. 하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사실 결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신고 안 하지. 네. 신고를 안 하거나 막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법률론 어쩔 수 없이 뭐 법률론을 맞춰서 이제 신고를 했다고 했을 때 네. 그럼 5년 이내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 해줄게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10년으로 늘려준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진즉 늘려야 된다고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보시면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동거 봉양은 이미 10년 된 지가 그렇죠. 그렇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4, 5년 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거 봉양.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같이 살아서 주택수 2개 돼서 비과세 못 해줘. 그럼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줬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한 5년 전부터도 네. 혼인율 박살났다고 막 뉴스에서 매일 떠들고 다큐멘터리 나오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풀어주는 게 좀 합당하지 않나. 그렇죠. 네. 이게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데는 그냥 파격적으로 해줘야 돼. 맞아요. 네. 진짜 요즘은 진짜 뼈저하게 느끼는 게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한 이런 걸 오히려 트럼프 씨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와서 좀 획기적인 걸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 5년이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내에서 그냥 딱 펼쳐진 건데 네. 개인적으로는 출산이나 혼인은 더 파격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아무튼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그래서 요즘 문의가 많으세요. 말 그대로 이제 결혼한 지 한 7, 8년 됐는데 비과세를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 시점이 많으세요. 17년, 18년도에 가격 막 올라가는데 결혼했는데 네. 5년 지나버리신 거예요. 이제 23년 뭐 이쯤에. 나 이제 못 받네. 그러면 차라리 시점 봐서 잘 팔자. 네. 이런 분들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24년 7월에 세제 개편이 짠 나왔을 때, 네. 야 됐다 이제. 아. 우리 이제 10년 늘어나니까 우리 결혼한 지 8년 차잖아. 근데 안타까운 게 모든 세법은 제발 확정되고 파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이제 이거 확정이 됐는데 보시면 24년 11월 12일 이후. 이후 양도하는 거. 근데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저는 이제 양도상속증을 많이 하니까 네네. 잔금을 10월 18일 날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제발 이런 것들은 나오고 나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날짜를 그러면 소급해서 해주지 않을까요, 세무사님?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나와봐야 알지. 근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날짜가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그러면 그 계약을 취소하고. 그렇죠. 근데 이미 잔금 치르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라도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참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거 유튜브에는 이걸 미리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제발 서두르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서두르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인 것 같아요. 무조건 서두르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오늘 어떤 분이 자꾸 중개사에서 물건 팔라고 연락 온다. 오늘 계약서 안 쓰면 그 매수자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급하네요. 가만히 놔둬 보세요. 그러면 네. 다른 조건은 또 연락이 올 겁니다. 네. 여지없이 점심 먹고 나서 이상한 다른 연락이 또 오시더라고요. 좋은 물건 갖고 계신 거네. 연락 올 정도면. 네. 조급하면 안 되구나. 그렇습니다. 네네. 그 물건이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제가 상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속. 앞으로 상속의 상담은 무조건 이장원 판사로. 예. 그 상속 물건을 좀 팔아달라는 문의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막 몇십억 내는데 그쵸. 낼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요즘 시장이 이러니까 이거 금매라도 좀 제발 팔아달라.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 매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매물을 싸게 그것도. 아무튼 계속. 그래서 제가 주택이랑 비주택 이거 팔아달라는 문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속세 수임은 안 했지만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연락 많이 오세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상생 임대주택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좀 잘 알았으면 좋은데 우선 기간이 2년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2년 늘어났습니다. 2년 더 늘어나서 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을 하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 하지만 하나 더 있죠.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전세 끼고 이제 이것을 샀다. 그럼 내가 도저히 거기서 이제 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요건을 지키면 당신은 이제 상생을 하는 임대주택을 줬기 때문에 2년 거주한 걸 봐줄게요. 라고 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히려 이걸 임차를 하면 내가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5%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아주 혁혁한 제도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켜야 될 게 먼저 내가 이제 이때 매매를 샀습니다. 전세 끼고. 그럼 기존에 있던 전세는 끝나야지만 됩니다. 우선. 끝나고 나서 계약을 맺는 걸 우리가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1년 6개월 이상 하시고 자,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임대를 5% 이상 증가하지 않는 임대를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상생 임대차입니다. 그렇죠. 그걸 2년 이상 임대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양도를 하면 상생 임대차 하셨기 때문에 2년 거주 기간 봐줘서 당신 거는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상생 임대를 했었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태에서 파셔야 돼요. 그렇지. 당연한 거죠. 다주택자면 당연히 안 되지. 주택 막 100개 있는데 나 했다고 해서 팔면 당연히 적용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입법은 그냥 딱 때려놓고 그냥 막 두들겨 패니까 맞아요. 싫지 당연히. 이런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좋죠. 것들이 뭔가 상생되는 느낌, 정말 이건 상생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런 게 좀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걸 좀 챙겨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상생임대주택 활용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걸 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23년도에 개정이 됐었어요. 23년도구나. 근데 적용을 25년도부터 합니다. 올해부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법 중에는 개정을 2년 전에 미리 한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혼인학과 같은 경우도 날짜 잘 보고 해야 되듯이 그렇죠. 이런 것도 23년도에 이미 개정은 일어났는데 적용을 25년도부터 2년 텀을 두고 하는 경우 이런 세법 개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 상가로 쓰고 있다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 짱 한 거예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 거죠. 네. 그러면 나 전에 썼을 때부터 이거 비과세로 인정받고 싶어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갑설 을설이 막 있었어요. 네. 시장에서 좀 혼란스러웠죠. 이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라고 이제 딱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슈가 없을 건데 우선은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이제 두 종류로 받죠. 보유기간 10년 40%, 거주기간 10년 40%. 네. 자, 그래서 보유기간은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말 그대로 2%씩 올라가는 거. 7년이면 뭐 예를 들어서 14%뭐 이렇게 네. 되겠죠. 그다음에 주택 보유기간이 뭐 5년이다. 그러면은 4%씩 하니까 20%뭐 이렇게 합쳐서 보유기간을 최대 40%까지 봐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거주기간. 당연히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거주할 때마다 4%씩 올라가는 거. 2년 이상 거주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게 하면은 둘이 합쳐서 80%까지 네. 맥스로 받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확실히 이제 다가구 주택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상가로 쓰다가 전체를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면 그 중에서 일부에만 내가 거주를 하더라도 나머지 호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비과세 받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지키시면은 제가 봤을 때 혁혁한 공헌이 된다.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돌린 적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았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마다 거주할 때마다 4%씩 받는 게 내가 그냥 대출을 내서 그분은 임차인들 빼고 내가 실제 거주하면서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 빼갖고 내가 쓰는 게 방 네. 하나에 나오는 월세보다 훨씬 낫다. 네, 그게 아파트인 경우는 확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그럼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용도 변경 케이스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가져가실 때 내가 시뮬레이션 얼추 해봤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 거주할 때마다 가져가는 4%가 세금이 줄어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그 기존에 있던 임차인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면 그 전세자금 빼줘야 되거나 뭐 반전세면 네. 뭐 빼주는 그 이자가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더 이득이네. 그러면 차라리 10년은 우선 거주해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시뮬레이션도 나오니까 좀 활용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올해부터 좀 됐죠. 말 그대로 이제 주택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비주택 때 이걸 많이 적용 받으시죠. 말 그대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간단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해서 원래 법인세가 그 비주택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세율이 낮으니까 유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보시게 되면 현행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는 9%.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건물에서 2억 원 이하 나오는 경우가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2억 원까지 임대소득 벌면 9%니까 할만하네라고 했는데 이 요건들 첫 번째로 지배주주 등 지분이 50% 초과 당연히 가족법인이라 대부분 100%죠 거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당연하죠. 거의 다 이걸 이실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상가 전체 통건물을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 법인이 근로자를 많이 두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게 되면은 원래 2억 원 이하 9%인데 그리고 2억 원 초과되고 200억까지가 19%였는데 이거는 처음 벌 때부터 19% 세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의 부담이 좀 커지는 상황이 펼쳐지죠. 근데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물 관리를 뭐 자녀나 아버지가 도와줬다. 그럼 아버지에게 근로소득을 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주게 되면은 뭐 4대 보험이랑 이런 거 떼지 않느냐라고 말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는 세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법인의 돈을 쟁겨두는 것보다는 이제 근로로 실질적으로 건물을 좀 관리해 주셨다. 라고 한다면은 그분에게 차라리 지급을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간다라는 거 유동성 확보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법인 차원에서는 그걸 경비로 차감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나오는 구간을 낮춰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에 그렇게 세금 내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이걸 배당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때 또 어차피 세금 내거든요. 그렇죠. 또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근로소득으로 소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제가 이게 개정안이면 1, 2, 3번에 대해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 예, 모두 갖춘 법인. 그럼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그러면 2억 전에 이하는 9%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문의 많으신 게 이제 그러면 부동산 법인 따로 만들지 않고 내가 법인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네. 그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겠네. 이게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튜브가 다른 매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옥이 있어 거기 나오는 월세는
50%가 안 될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해당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해당되는 거네. 아주 핵심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리테일이 있고 그게 있으면 그거 소득이 50% 넘어가게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부럽긴 하다. 부동산 임대료 50% 이상 내주나. 그렇죠. 이게 오히려 아주 부럽습니다. 예, 세금 내더라도 부럽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러면 다 전세로 바꾸자.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커져 그런 거니까. 물론 이제 간주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제 개편한 이제 그 시행령 개정안들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엊그저께 제가 저 카톡을 물었잖아요. 이거 시병 뭐니 내가 물어봤잖아. 뭐야 이거? 이겁니다. 네, 뭡니까?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것도 26년도부터요. 말 그대로 일찍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네네. 신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알고는 계셔야죠. 네네. 그러니까 고가주택 기준시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네. 이게 12억 원 초과되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로 해가지고 과세하겠다. 말 그대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뭐 10억씩 2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행에만 넣어놔도 너 이자 3%는 받잖아. 그럼 그것을 소득으로 봐서 우리가 과세를 할게. 그런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과세의 대상이 된 전세 보증금 금액이 이제 시행령이 좀 나오는데 말 그대로 고가주택 2개 이상. 그러니까 똘똘한 진짜 한 채로 점점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내더라도 그냥 좀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분명 존재를 하실 건데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네. 1주택자는 9개 주택은 당연히 과세 그다음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월세도 과세입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이제 12억 이하를 월세로 하고 있다면 과세가 아니긴 하죠. 네. 보증금이나 전세금 월세 아닙니다. 그 과세 대상 아닙니다. 네. 2주택은 월세 수입만 과세였는데 저게 이제 26년도부터는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증금이면 과세하겠다. 그 부분이 이제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증금까지도 예, 맞습니다. 월세만 하는데 오케이 이해했다 이제. 예. 근데 이제 저게 어차피 고가 주택이 아니라 소형 주택이면 어차피 과세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3주택부터는 이제 12억 기준도 없고 그냥 비소형 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소형 주택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이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이제 갖고 있으면 그 주택들은 빼줄게. 그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이 3억 원 넘으면 그것도 3억 원이 넘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은행에만 넣어놔도 돈을 번 거니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겠다라고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보다 좀 더 엄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형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맞습니다. 원룸주택이네. 원룸 아파트. 예. 점점 근데 이제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이 2023년도에 한 번 낮추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26년도 이거 되면은 적용되는 분들이 이제 강남 3구나 용산은 진짜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는 있습니다. 12억 원 넘어갈 정도면 사실 시가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0억 내외니까. 그렇죠, 그렇죠. 20억 내외시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제 거에서 조회수가 그래도 많이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이거는 그 며칠 만에 거의 15,000원을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뭐죠? 이게 저는 오히려 디벨로퍼 분들, 개발자분들, 건설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길을 쫑긋 세워야 된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못 파셨던 분들이 무조건 길을 세우셔야 돼요. 네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세법이 기존에 원래는 있었다가 바뀌어가지고 엄격해졌는데 네.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데 이거 판정일을 양도일로 받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다가구 주택을 팔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나는 비과세 상태에서 팔고 싶죠. 그럼 양도일에 주택 상태. 계약일도 물론 주택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건설사가 법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개인이면 자기가 취득할 때 본인 취득한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인이면 법인 취득세 어떻게 되죠? 바로 12.4%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13.4%입니다. 아주 높은 세금의 세율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 상태로 취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거죠. 네.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가구 주택 30억짜리 판다. 네. 그럼 계약일 시점에 내가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됐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주택 비과세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래 쓰죠. 주택 계약일 이유, 주택의 용도 변경이나 뭐 명도에 대해서 적극 합의하기로 한다. 네. 협의하기로 한다. 매도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용도를 변경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매수자인 디벨로퍼가 이걸 딱 살 때는 주택 외로 사니까 일반 취득세인 매매 취득세인 4.6%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세처럼. 예. 네. 그러면 이제 개발업자도 이제 할만하지 이 정도면 내가 취득세가 막 3배나 높은 걸 내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매수자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비과세도 챙기는 거. 네. 근데 이게 같은 날에 다 적용을 하니까 만약 용도를 변경해 버리면 그 파는 분들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주택 비과세를 못 받지. 예.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으로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매수하는 사람 취득세 중과를 내니까 절대 못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다가구 주택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나는.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상속을 많이 하니까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이제 석촌동 그쪽인데 35억짜리 다가구 주택 못 파셨어요. 왜냐하면 건설자분들이 좀 사겠다고 했는데 보통 부셔가지고 그냥 토지를 사든지 아니 용도금 근생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 예. 근데 부시면 내가 비과세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27억까지 낮췄는데도 안 사신대요. 그러니까 막 와 답답하다고 나는.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좀 풀렸다. 네.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적용 시기 꼭 보십시오. 시행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저게 이제 그러면 언제 시행되느냐? 제가 이 세법 시행령 25년 1월에 나온 거 2월 말쯤에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확정 안 됐구나. 정말 이런 거 제발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린 거냐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시행령이 확정이 돼야 돼요. 공포가 돼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기서부터 적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고가주택, 2주택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 외 용도 변경도 지금 다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시행이 되고 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일이 그때여야 되는 거죠. 잔금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약 체결하고 잔금일이 2월 말이면 되지 않겠냐 뭐 3월 말이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던 혼인 신혼공제 뭐 이런 것들 못 받는 거랑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얘기해놓고 계약은 맞습니다. 시행령 시행시킨 다음에 확정되면 그때 특약 문구랑 해서 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세금이 몇 억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없는데 시행령은 누가 보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그다음에 권한 대행이 하시는 예, 거예요? 권한 대행은 대부분 이제 최상목 예. 경제부총리가 원래 국무총리인데 그것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을 좀 저희가 보고 있네요, 진짜. 국가가 시국이 정말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번 시행령 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어쨌든 임대주택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내가 2년 이상 살았던 거주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이 100개여도 내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분리해 준 거죠. 네. 네. 그리고 다른 임대주택이 기간이 끝나면 이번에 또 여기 가서 좀 살아볼까? 그럼 여기서 살고 또 2년 거주하고 팔면 또 비과세 해주고 근데 그 비과세 금액이 종전에 거주주택 팔고 난 이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줘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네.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조항을 내어버린 건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고. 예. 근데 이게 횟수 제한이 있었죠. 2019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주택에 대해서 너무 엄격할 때 평생 한 번만 해준다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임대주택을 아무도 안 해버리니까 다시 이제 살짝 풀었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해주겠다라고 풀었는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거주주택을 기존에 한번 팔았으면 그 이후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저런 게 혼동을 엄청 유발해요. 저는 임대주택에 따른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말 그대로 폭탄세금이라고 하는데 잘못 판단해서 여러분들 잘못된 경우 너무 많이 봤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잘못하시면 세금 많이 낸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도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포함하겠다. 이번에 시행령의 메인은 사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좀 이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관점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년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실 게 단기 민간 임대주택 지금 바로 안 풀려요. 왜냐하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언제 개편하냐면 6월 5일에 개편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 개편하는 법령이
6월 4일 이후에 단기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봐줄게. 그러니까 아직 이 법도 확정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단기 민간 임대주택도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게 확정돼야 이 법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연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적용 시기 보시면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그건 횟수 제한 없이 적용한다는 게 아마 될 거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아파트 아니죠, 저것도? 네, 저것도 아파트 제외입니다. 보시게 되면 항상 아파트는 다 제외예요. 그러니까 빌라 정도. 네. 그러니까 로제가 그러니까 아파트 불렀잖아. 아파트 좀 넣어달라고. 아파트 좀 넣어주지 좀. 그러게요. 자, 아파트가 좀 넣어야 그나마 좀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은데. 브루노 마스도 아파트를 불렀는데 왜 아파트만 빼주고 하는지. 정말.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다세대 빌라 이런 거 바꿔야 될 것 같아. 진짜. 진짜 일리 있는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토지랑 건물 일괄 취득하고 일괄 양도할 때 뭐 안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먼저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토지 건물 이렇게 따로따로 파는데 이게 빌딩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러니까 상가가 대부분이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개정안이 아니라 제발 매매 계약서 이걸 팔 때 제발 컨설팅 받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부터. 예, 맞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즘 매수할 때도 이런 거 컨설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세요. 그냥 150억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제발.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인지를 그렇지. 가액을 설정해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몇 억씩 줄어듭니다. 네.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얼마, 건물을 얼마 배분해가지고 하면 참 절세가 많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매매계약서 그냥 150억. 그러면 이제 정말 제한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많이 못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가분들은 사실 계약서 쓰기 전에 저에게 무조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매수자 입장으로 150억 산다. 그러면 취득세만 내면 끝인데 그걸 무슨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취득할 때부터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러니까 건물은 뭐 예를 들어서 자녀의 가족법인으로 토지는 내가 가져가서 뭐 이렇게 유동성적으로 임대료를 자녀 법인이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짜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50억. 이제 대부분 취득하실 때 뭐에 매몰되시냐면 이 매매가액에 매몰되세요. 그렇죠. 이걸 148억에 해야 돼. 이걸 149억에 해야 돼. 여기에 매몰되시는데 나머지 세금 쪽을 짜시게 되면 오히려 그 매매가액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더 유리한 것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추가로 좀 가져가셔라. 네. 제발 좀 말씀을 올립니다, 진짜. 네, 금액이 클수록 일단 세무 전문가한테 미리 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아니어도 제발 주변에 있는 세무사님들과 제발 상담 좀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네, 이장원 세무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난 다른 세무사 몰라. 네, 그리고 이제 25년 6월 4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중과도 제외해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해주겠다. 네. 야, 그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 당연히 하셔야 되죠. 네. 그다음에 건설형하고 매입형이 따로 있어요. 사실 건설형은 엄청 파격적으로 효과가 많은데 일반적인 분들이 건설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건 뭐 별도 진짜. 네, 진짜. 기업들 뭐 최소한 뭐 중소기업이라도 되시는 분들은 하는 거지 뭐.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저길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저 하는 거라서 대부분 매입형이실 텐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6년이란 기간이 사실 좀 탐탁지 않았어요, 사실. 네. 사실 계약갱신하면 2+2 4년 되고 뭐 새로운 세입자 하면 또 2+2 되면 사실은 8년이잖아요. 사실. 네. 그럼 예전에 있었던 장기 임대주택이랑 뭐가 다른가? 뭐가 달라? 네. 네. 사실 6년만 된다라는 게 컨트롤이 쉽지 않으실 건데 개인적 생각.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도 아니다며. 당연히 아파트 제외예요. 저기 하단 보시게 되면 거기다 공시 가격도 상한이 있습니다.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그럼 뭐 싼 것만 하는 얘기네. 네. 서울은 해당도 안 되겠네 그럼.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강남, 상구랑 용산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럼 뭐 꼭목 뭐야 포떼고 포떼고 졸 갖고 하라는 얘기인가? 네, 약간 적용되는 게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빌라 같은 경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걸 얼마나 이제 활용하실지는 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제. 주변에 저것 때문에 뭐 좋아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빌라 심지어는 업자분들도 별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걸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예. 저거 오히려 급하게 팔려고 할 때 저게 발휘돼가지고 족쇄가 돼서 기존에 있었던 세금 다 토해내고 맞아요. 그다음 호별로 과태료 내야 되고 뭐 1,000에서 2,000씩 내던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안 할 것 같고 이제 딴 거 하겠네 뭐. 예,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해 준다 그랬는데 이미 다주택자는 보유기간 2년만 있으면 한시적 유예로 계속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하고 있기 일단 때문에 올해도 밀린 거 맞죠? 예, 올해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법 그것도 시행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 개정 필요 없고 민주당 동의 필요 없고. 네, 네. 거의 이거는 이제 확정입니다. 이거 26년 5월까지.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뭐 특례 적용된 지방 저가주택 확대하겠다 뭐 근데 이건 메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나마 문의가 많은 거 저 마지막 겁니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서는 2억 원까지. 근데 그때랑 시장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공시가격 1억 원이야 지방 저가주택 많이 이제 취득하셨잖아요. 그게 하나의 또 트렌드였었지. 네, 약간 트렌드였죠. 왜냐하면 가격이 막 올라갈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걸 2억으로 한다고 한들 이제 또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지금 시장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저 지방을 어디까지 풀 건지 안 나왔어요. 근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좀 넓게 잡으면 비수도권, 그다음 좀 좁게 잡으면 인구 감소 지역 정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솔직히 그냥 서울 빼고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수도권이란 개념보다 서울만 제외하고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인천도 힘든데 뭐 이렇게 좀 뭐. 인천도 상당히 좀 예. 뭐 지방보다 더 힘들어 거기. 맞습니다. 예. 더 싸요 집이.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상속도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제 약간 짤막하게 상속 올해 관련된 진짜 기대들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속세는. 제가 이제 이거 말하면 이제 끝도 없는데 책에도 썼잖아.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물어보셨어요. 24년 10월쯤에 이제 어떤 네. 분이 네. 부모님의 연명 치료가 너무 보는 게 괴롭다. 네네. 이걸 계속 하는 게 맞겠냐 하는데 이제 저를 찾아온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 고민이 있으셔서 그렇죠, 오신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건 말할 수는 네네. 없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진짜 될 것 같다. 그쵸. 근데 그분이 개편안이 다이나믹하게 되면 거의 6, 7억이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분 평생 살 돈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네, 그러니까 6, 7억이면 사실 생활비로서 10년 이상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분은 정말 기대했었어요. 그렇겠죠. 육적이면. 와. 근데 개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버리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 그분이 그래서 국가에 대한 진짜 그걸 많이 느낍니다. 회의감을 엄청 많이 느끼셨어요. 다 정리하고 저는 그냥 캐나다 갈렵니다 진짜. 진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약간 외국계 회사에 다니시니까 그런 게 훌훌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가실 수 있네. 네.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본인 대학 다닐 때도 이미 외국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게 전혀 부담이 없네. 예, 이런 게 부담이 없으시더라고요. 외국인 그 외국어 부담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뭐 그런 분들이 그냥 가면 되는 거네 그냥. 예. 그래서 이게 개편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제가 요즘 문의가 다시 늘어난 게 뭐냐면 그 세정 개편안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징해 상담 줄겠다 했는데 그때 징해세 상담이 거의 5분의 4가 줄었어요. 80%가 왜냐면 어제 다 이뤄지겠을까? 상속되면 되니까. 예. 근데 이게 개편이 안 돼 버리니까 다시 이제 징여랑 상속 문담 엄청 옵니다. 아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네. 오히려 더 헷갈려질 것 같은데. 네. 기대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급한 부분부터 먼저 좀 상담을 해드리겠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게 이제 당장 진짜 속된 말로 오늘 내일 하신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예. 울면서 막 전화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인 거잖아요. 돌아가기 전에 증여하는 게 나은지. 맞아요, 상속하는 게 나은지. 네. 그런 거 막 계산해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돌아가시 직전에 뭐 며칠 안 남았다 하다못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세금이 정말 줄어드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문제는 모르니까 못 오시는 모르니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시면 그때 정리하자. 안 돼. 예. 뭐 이렇게 뭐 미리 설레발 치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상 상속세 얘기 딱 들으시면 그때쯤 되면 이성이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례 진짜 하는데 저한테 무슨 상담을 하신 거예요. 저도 상담을 매주 그 유튜브를 받으니까. 근데 한 분이 그 돌아가신 거야. 아이고야.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양쪽 돈이 그렇게 많은 집은 아닌데 형제가 있는데 돈을 현찰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있는데 한쪽은 그냥 포기를 했어. 상속 포기. 예, 한쪽이 다 받은 거야. 네. 근데 한쪽은 처음에 좋아했는데 돈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더 난감한 상황이 된 거야. 그렇죠. 안 받은 소리가 더 편한 거야. 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엄청 근데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예, 안 바뀌어서 법이 안 바뀌어서. 상속 좀비라고 하죠. 한 3억에서 5억 넘어가면 재산 받는 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내지? 그렇죠. 예. 이제 황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제 수입료만큼 거의 다 절세가 된다.
생각보다 많아요. 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 말씀. 저 수임료 주는 부분 확실히 줄어든다. 예. 하다못해 이제 그걸 하면서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의 부동산을 제가 검토를 해드려요.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은 제가 세금 컨설팅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다못해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그 수임료를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수임료를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진짜로. 경비 처리도 되죠. 네. 왜냐하면 진짜 황당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세무사 수임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해서 깎아요. 그러니까 제 뭐 수임료를 뭐 200을 주든 300을 주면은 그걸로 세율만큼 깎이니까 무조건 손해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네. 아 오케이 알았어 이자금 세무사 주시거든요. 상속세는 그게 안 돼요. 아. 상속세는 세무사 수임료를 뭐 1,000을 주든 2,000을 주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줄어드는데 아무 혁혁한 공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게 돌아가시기 전이냐 후 차이가 이 정도나 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좌 10년치 내역을 살아계셨을 때 얘기를 나눠야 돼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뭐지? 그러면 이걸 모르고 있다가 당연히 내가 이거는 그럼 나랑 내가 모르는 거니까 나랑 상관없지가 아니라 네. 내가 모르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걸로. 그게 상속세 제도예요.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추징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누구보다 제가 상속세를 진짜 많이 하니까 와 이거는 진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라. 첫 번째로 부모님이 지난달에 얼마 지출하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몰라요. 전혀 모르지. 어떻게 알아 네. 이걸?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죽음에 도래하신 분들에게 네. 생각보다 많은 마수가 뻗쳐요. 아.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이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알고 봤더니 네. 좀 큰 돈, 기부했어? 한 3천만 원씩 7분인가 8분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 빌려준 거야? 기부한 게 아니고? 아. 집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근데 이거를 뒤늦게 그 중에 상속인 한 분이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상속인한테. 기존에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현금 빠져나간 게 도저히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상속 재산에 포함되거든요.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이거는 찾으셔야죠. 하다가 찾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나머지 6분은 모르세요. 아니야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왜냐면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셨는데 그 치매 증상이셨어요. 그거를 악용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놈들이 세. 근데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마네, 분은 악마. 완전히. 어떤 분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셔가지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00만 원씩 100명을 줘야 된다. 현금을.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 오실 때마다 주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진짜. 네. 거기다 뭐 공진당 사고, 산삼 사고 막 또 영업 많습니다. 사기치고. 네. 그걸 막판에 막 이상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코인이나 다단계 빠지셔가지고 돈 쓰고.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이 일어나고 계좌 보면 황당합니다. 어떤 사기꾼한테 막 1억 5천 이체되어 있고 아. 그런 거를 미리 막으셔야 돼요. 진짜 그런 관점. 왜냐하면 그 제가 치매 걸리셔서 상속이 일어나신 케이스를 진짜 많이 경험하는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그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게 좀 이제 지금 이제 혹시나 간병을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도 죄송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간병인이 또 이렇게 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례는 나 최근에 지인한테 들었어요. 아니. 진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완전 남남이잖아. 근데 거기는 또 다 그냥 그 네, 간병인이 이렇게 돈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음. ATM 가서 뽑아버리고. 와, 간병인도 참, 그참. 그래요. 그분들 너무 죄송한데 실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일부 그런 분들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진짜 그걸 경험한 케이스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걸 내가 소명을 못하면 대한민국 세법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인출 금액을 소명을 못하면 내가 상속재산에 얹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좌 내역을 미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이게 약을 드시면 이게 멈추진 못하고요. 늦추는 거죠. 그렇죠. 늦추는데 생각보다 5년에서 10년까지 늦춰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내역 확인하고 내 계좌 관리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오히려 저에게 맡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년으로 후견인을 해서 당신이 관리를 해달라. 어차피 상속도 당신이 맡아주고 재산 관리도 해줘라. 네. 이게 제재가 딱 하나 있으면은 마음대로 돈을 못 빼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막 ATM 이거 돈 가져가가지고 뽑아버리는 사태가 펼쳐지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황당한 일이 펼쳐지진 않습니다. 이제 내가 그런 일이 펼쳐질까? 펼쳐지고 나서 바닥치시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거요. 다시 간병비로 넘어가는데,
간병비가 엄청난 지출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 월 평균 간병비가 월 370만 원. 월 370이요? 네, 월 370입니다. 엄청 비쌉니다. 어떻게 일반인도 어떻게 감당해요? 대부분 그래서 일반인 분들 내질 못하는데 이제 약간 자산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예. 아니 그래도 간병은 받고 돌아가셔야지 해서 대부분 얼마 내시냐면요 월 3에서 500 정도 돼요. 제가 진짜 많이 내신 분이 월 700 내시더라고요. 예. 진짜 많이 내요. 근데 이걸 내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실무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받으시는 간병인 분들이 이 한국 분들이 아니세요. 중국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예. 예, 중국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무조건 현금으로 달라 그래요. 인출해서 현금으로 달라. 이유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불법 체류자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비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간병인을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또 간병인을 구해요? 너무 힘든 과정이거든요. 맞아, 그거는 맞아.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간병인이 진짜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에서는 갑이에요. 갑 왕입니다. 왕. 왕이겠죠. 갑자기 50만 원 더 주라고 하고 막 하루만 막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근데 지금 살아생전이다 그러면은 1억에 확인증이라도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 정말 팁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히려 쇼츠로 제가 엄청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간병인에게 지금까지 돈을 줬다. 그러면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월 500만 원씩 당신에게 지급을 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증을 받아놓으세요. 그러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명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몇 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간병인을 대부분 한 3년씩 쓰세요. 그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근데 꼭 이러세요. 그런 거 쓰면 불쾌하실 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 돈 주실 때 그나마 가능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조국으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그거 쓰면 나 불법 체류 이제 튕겨서 나간다. 세 번째로 나 종합소득세 내야 돼. 그렇지. 네. 세무조사 때 그래 종합소득세 내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제가 말씀드려요. 종합소득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상속세가 50%인데 종합소득세 해봤자 10%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근데 받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건 중에서 한 3건 받아요. 거의 대부분 협조해주지 않으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증 이외에 사실 몇 가지 더 세팅을 해야 돼요. 확인증만 받으면 이거 위조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게 상당히 많다. 그러네요. 뭐 이런 걸 뭐 상담을 받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상속은 한 번 펼쳐지면 몇 억입니다. 몇 억. 이 상담 한 번으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꼭 챙기셔라. 왜냐하면 대부분 그거를 입증을 못하면 아니 이거 자녀가 현금 받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러게 보거든요. 그렇죠. 자녀에게 현금성 자산으로 준 거다. 말 그대로 현금으로 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거나 빌려줬으면 이런 것도 물어볼 시간이 지금 가져야 돼요. 막상 돌아가시면 갑자기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1억 원 빌려갔는데 하면서 1억 원 진짜 계좌내역 이체내역 갖고 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3천만 원 갚았던 거예요. 그럼 7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1억 갚으라고 오는 경우 있고 아버지가 이제 돈을 받을 거 있는데 당연히 안 나타납니다.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계좌내역 10년치 거 봐서 아버지 이거 A라는 분 누구예요? 내 친구인데 내가 예전에 5천만 원 빌려줬어. 그럼 미리 살아생전에 연락을 하고 뭔가 증거를 남겨야 돼요. 뭔가 아버님이 이제 하다못해 아버님 폰으로 친구야 내가 예전에 5천만 원 빌려줬던 거 이제 언제 갚을 거니 이자라도 좀씩 갚을래? 뭐 이런 식의 기록을 남겨놓는 게 여러분들에겐 채권 확보로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돈 속된 말로 이제 날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꼭 챙기셔라. 그리고 좀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이제 막 치매 초기면 사실 5년 이상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세법이 상속인에게는 10년간 증여한 거, 그다음 상속인 이해자에게 5년간 증여한 내역 포함인데 저에게 이런 분이 있었어요. 87세 때 건설사 대표님이세요. 정말 좀 수익이 높으신 분인데 그때 손주랑 사위 며느리 합치면 한 16분?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5억씩이라도 주셔라. 20% 구간이다. 건강히 사실 거다. 그리고 93년도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93세 때 절 찾아오셨어요. 5년 지났잖아요, 훨씬. 네.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증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했지. 지금이라도 증여해라. 네. 왜냐하면 6, 7년 만에 오신 거잖아요. 6, 7년 전에 5억이면 손주가 분명 그 아파트를 샀으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뭐 2배 올랐죠. 네, 2배 올랐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 증가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아주 필요하다. 어차피 상속세 얹어줘서 똑같다 이런 관점이 아니다. 네. 5년 더 살면 좋고 5년 못 살더라도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주는 게 낫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좋네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 상속인 분들한테 이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을 때부터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와 미치겠네. 이제 나 죽을 때는 얼마 낼까? 왜냐하면 상속인이 이미 나이가 막 60대 환갑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유일하게 권하는 보험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 가입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라. 근데 이렇게 계약자랑 수익자, 피보험자가 다르면 이게 과세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받더라도 네. 이게 상속세도 안 되고 증여세도 안 얹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반대로 자녀가 계약자, 그다음 수익자가 자녀, 그다음 피보험자가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 자녀가 한 1억 원 생기는데 그게 취득세 내고 상속세 첫 번째 뭐 이렇게 연부연납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 5천만 원짜리 종신보험 오히려 저한테 막 연락 오세요. 종신보험 어떤 거 가입하면 되냐고 해서 제가 오히려 소개시켜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상속인들부터 벌써 준비를 해야 돼. 왜냐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부동산만 받았더니 8억을 내네. 와 이거 감당을 못 하겠는데. 근데 연부연납했더니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한 1억 5천이면 되네. 그럼 내가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놔야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 보고 돈 좀 내라고 하는 거죠. 너가 내고 너가 수익자 해라. 추후에 너한테 이게 큰 자산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 요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미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야, 아유 도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아주 이건 저 유료 강의 때나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그냥 너무너무 쉽게 잘 해주셔갖고 1시간 동안 그냥 푹 빠져서 들었네요. 야, 상속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여기서 더 딥하고 아주 자세하게 2025년의 모든 개정세법,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세금과 취득 보유 처분, 그다음에 상속 증여에 대한 거를 제가 빠숑님이 있는 스마트 튜브에 지금 강의 모집하고 있는 거 그거죠? 네, 강의 촬영을 거의 원래 3시간 말씀 주셨지만 거의 5시간을 찍었습니다, 제가. 저 3시간으로 광고 나가는데 5시간이라고 그렇다고 강의를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서비스로 많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네네.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거라도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되는 거니까. 예, 아마 이 정도 알기 쉬운 언어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부동산 세금의 모든 곳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이게 채팅창 링크에도 있고 이 화면 밑에도 있으니까 강의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세무는 이장훈 세무사가 최고입니다. 네. 딱 제가 봤을 때 설날 연휴 때 한 네. 잠깐 반나절 정도 그냥 한 2배속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시면 네, 2025년 거 딱 한번 스킴하지 않으실까? 그렇죠. 이거 한번 듣고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제 의사결정을 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일단 의사결정하실 때 이 아마 강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정말 그런 의사결정 어떤 계약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설 연휴 때 한번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갑자기 질문 하나 보면 질문이 없으실 것 같고 대부분 또 개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네. 강의 듣고 한번 제가 또 한번 모실게요. 질의응답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또 방송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또 설 지내고 또 우리 또 온라인 한번 내야 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또 칼럼으로 뵙도록 하시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